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가 7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국가 7권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6권에서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선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비유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풀어나가게 돼요. 그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동굴 비유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선을 알게 되는 과정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제 모습을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호자에게 요구할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선의 중요성을 알렸기 때문에 수호자에게 선을 배울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선을 배우게 됨으로써 이제 수호자들이 시민들을 돕게끔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선을 배우게 한다기보다는 선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선을 알게 하기 위한 교과목 이것인데요. 선이라는 거는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올바름과 관련이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올바름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네 가지의 과목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문답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답법은 올바름을 추론해가는 과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을 알게 하는 교과목들 네 가지랑 그다음에 문답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춰놨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통치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세 가지의 과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때 한 번, 30살 때 한 번, 그 다음에 50살 때 한 번 해서 그때 이제 통치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7권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권 처음에는 이제 동굴 비유 이야기라고 했었는데요. 동굴 비유는 총 네 가지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비유하는 방식이나 어떤 대상이나 내용이 이제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동굴인입니다. 동굴인이라는 거는 이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이거를 이제 비유하는 거는 이제 그림자를 실체로 믿는, 세계로 믿는 이런 사람들을 동굴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들이 세계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동굴인 중 한 명이 이제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쇠사슬이 풀려서 나오게 되는데 동굴이라는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태양의 빛을 보면 눈이 부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굴이는 눈이 부셔합니다. 네. 눈이 부셔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동굴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잡아가지고 여기가 더 좋은 곳이야 라고 이제 붙잡아 놓는다고 해도 이 동굴이는 눈이 부시니까 있고 싶어 하지 않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 이 사람, 어떤 사람에게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동굴인이니까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이 사람에게 올바른 인식을 주어주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남을 설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로서는 뭔가 의미 있을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응하는 동굴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겠지만 설득이라는 과정은요, 단순히 이제 뭔가 내 지식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설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득하는 과정, 누군가에게 뭔가 의견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그거를 관철시키는 그 과정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저항을 견딜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조금 있겠죠. 누군가를 이 저항을 견뎌가면서까지 설득하려 한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의 애정이 있거나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어떤 동굴이 하나 적응을 하려고 해보겠죠. 바깥 세상을 한번 적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을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비친다면은 햇빛의 반대 방향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부시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림자들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점차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보게 될 거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태양은 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사물들을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식은 올바른 인식이 돼요. 올바른 인식이 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림자를 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인식, 그릇된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선이라는 건요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하는 건데
거기서 제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거는 올바름이다, 올바름에 이데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탁월함이나 이런 것까지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의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약간은 네, 저의 이제 얘기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적응하는 이제 동굴이는 여러 가지 물체들을 보다가 내가 이 물체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태양을 바라보니 저 태양 덕분에 내가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됐구나, 사물들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이라는 올바름이라는 탁월함이라는 그런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네,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들, 제가 아름다움에서도 얘기를 했죠. 거울에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거울은 아름다운 거울이 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올바름이 행동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 모든 것에 주어진다면 그것들은 전부 다 올바르게 됩니다. 존재라는 개념 자체, 존재라는 이데아 자체에도 올바름이 들어가야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이데아는 이데아들을 위해 군림하는 이데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라는 이데아가 적용이 돼야만 그 이데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선의 이데아는 그 최고의 이데아가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셔야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동굴인이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올바른 인식을 얻게 되죠. 그럼 올바른 인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동굴에 있었을 때는 정말 좋지 못한 인식,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밖에 나와보니 올바른 인식을 얻게 되었구나. 동굴에 있었을 때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동굴에 있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죠.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겠죠. 내가 드디어 이제 올바른 인식을 얻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 하느냐? 안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안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깥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억지로 한번 동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사람을 동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미 태양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동굴의 어둠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네, 어둠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동굴에서 비틀비틀거리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걸어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 모습을 본 동굴인들,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봐라, 저 사람 밖에 나갔다 오더니 완전히 멍청이가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사람과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과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을 마주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이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말하지 않고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바보 아니냐, 왜 이해를 못하냐,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 라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선 얘네들이 이 어둠 속에선 얘네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극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간극, 이 이해를 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간극이 생기게 돼요. 공감이라는 간극, 이 간극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간극에 대한 태도가 동굴인들은 어떻다? 동굴인들은 이 간극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던 적응한 동굴인이 들어왔을 때 비틀비틀거리니까 뭐라고 하느냐? 쟤 봐라, 저렇게 나갔다 오더니 좀 바보 멍청이가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문제시하고 그리고 바깥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공감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눈이 부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둠에서 헤매고 있다, 어둠에서 조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심한 태도를 보이는 걸 가지고서 이 사람은 그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즉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인식, 그릇된 인식을 접했기 때문에 공감을 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올바른 인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굴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부셔하는구나, 공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적응한 동굴인, 바깥에 있던 동굴인이 훨씬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네, 그래서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또 주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무튼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동굴인들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말에 공감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동굴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일단은 교육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일단은 동굴인이 있었죠. 네, 동굴인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네, 이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동굴인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저항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이 생긴 이유는 눈부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올바른 인식을 줍니다. 네, 올바른 인식을 줬을 때 어떻게 되냐? 저항된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저항을 한다. 그 이유는 뭐냐? 네,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서, 선을 보지 못해서라는 얘기죠. 선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이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서 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지식과 제가 말하는 지식이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지식과는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제 단어를 선택을 한 거고,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지식은 올바른 알만을 지칭을 하죠. 올바른 알만을 지칭을 하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인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동굴이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고,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인식을 갖지 않은 사람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무엇을? 올바른 인식을 전달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하게 된다고요. 저항하게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는 흔히들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봐라, 저항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저항을 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동굴인이 바깥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빛을 천천히 돌려서 보게 했듯이, 태양을 바로 보지 않고 천천히 보게 했듯이, 이 사람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올바른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 올바른 알을 전달할 수 없다. 왜냐?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올바른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 토양을 마련하게끔 해주는 것이 교육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지적 활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답부터 말하면은 이제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신적인 것으로 취급이 되냐면은, 신적인 것들은요, 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름과 관련이 있고, 올바름은 뭔가요? 이제 또 질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활동의 가치는 신적인 것, 질서를 다루는 게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비교를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혼의 미덕입니다. 혼의 미덕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혼의 미덕 같은 경우는 뭐냐? 용기,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용기, 절제, 정의,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의 미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신적인 것, 세계의 질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조금 더 낮은 것들,
가변적인 것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이거는 뭐 몸에 대한 것들이다,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것들, 성격과 습관, 성향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신적인 가치가 있지 않고 지적 활동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적인 것이 있는 존재는 신적인 것, 그러니까 지적 활동이죠. 지적 활동이 항상 긍정적이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적 활동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떤 토양에서 그냥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떤 좋은 종자가 있습니다. 이걸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자가 있어요. 종자. 이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어디에 뿌려져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의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영양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게 되면은 이 씨앗은 맛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자라게 되면 이 씨앗은 뭔가 맛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맛보다는 뭔가 쓴맛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질 수 있잖아요. 식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지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이것이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고 그래야만 긍정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만약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면, 그래서 범죄와 관련이 있을 환경에 노출이 된다면은 이 신적인 것도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지적을 하는 거죠. 예,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이제 수호자에게 요구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이제 간단하게 통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통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모르는 자와 교양을 쌓는 데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우리가 통치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올바른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자는 앞서 대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근거나 이유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통치를 했는데 올바른 인식을 못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자는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인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을 봤을 때 진리를 모른다, 이 사람을 진리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리는 인정돼야 될 어떤 개념입니다. 제가 전에 뭐 절대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리는 인정이 어느 정도 돼야 할 거고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이제 교양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한 자들도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짚어내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이 이제 초점인 거죠. 교양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겠죠. 교양을 쌓는데 시간을 쓸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교양을 쌓는데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죠. 이 사람들은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통치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동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동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없죠.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냥 동굴에서의 그릇된 인식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을 인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책에서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는데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왜 안 된다고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수호자들에게 이제 통치를 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를 하는데 선을 볼 줄 모른다면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라우콘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통치자에게 뭐 힘든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요. 앞서서 동굴 비유에서 적응하는 동굴인이 있었잖아요. 적응하는 동굴인이 인식을 올바르게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인식을 올바르게 가지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동굴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대중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더 행복한 건 어디다? 대중에게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선을 인식하며 사는 게 이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한 거는 이들에게 행복을 포기해라 라는 얘기랑 같아요. 너의 그 행복을 포기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이거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소크라테스는 이러려고 우리가 교육한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려고 통치자들에게 선을 보게끔 우리가 교육을 왜 하겠냐? 어릴 때부터 골라서 양육하고 그렇게 특징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하겠냐? 사람들을 돕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이 통치자에게 선을 보게 하는 거, 적응하는 동굴인으로 만든 거는 사람들을 돕게 해서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게끔 하려고 만든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과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초에 우리 국가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스스로 선을 볼 줄 알았다면은 통치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너를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 나중에 보답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럴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의무로서 생각을 하고 산다면 좋은 거겠지만 개인적인 행복으로서는 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선을 볼 줄 알게 되면 올바름을 인식하게 되고요. 올바름을 인식하게 되고 정의나 미에 아름다움과 관련된 문제에서 선을 볼 줄 알기 때문에 뭐가 나오게 될까요? 올바른 정의, 그 다음에 올바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겠죠. 이를 바탕으로 통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률이 좋은 훌륭한 통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굉장히 잘 살아가게 될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통치의 열의가 적으면 훌륭하고 조용하게 통치가 되고 그 다음에 통치의 열의가 높으면 시끄럽게 통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지 않지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통치에 대한 열의가 적다 이렇게 한다면은 통치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겠죠.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철학자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의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철학자들은 어떻게 통치를 할까요? 통치에 대해서 목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치를 가지고서 뭔가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게 처리를 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통치에 열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통치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통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만족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취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하찮고 그다음에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시끄러운 통치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통치자들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경우는 별로 좋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경우를 본다면 나라는 훌륭하게 통치가 될 것이다. 왜냐? 개인적 이익을 목적하면서 통치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좀 더 통치를 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훌륭하게 통치가 될 것이다. 개인적 목적,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바른 판단만 할 줄 안다면은 공익을 우선만 하면 통치는 올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진 통치는 잘못된 통치이고 개인적 목적을 지니지 않은 통치에 개인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은 통치는 올바른 통치인데 어떤 경우냐? 철학자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제 그 수호자들에게 선을 배우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들을 알게 할 것인지, 선을 어떻게 파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선을 알게 하는 교과목을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들이 선을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교과목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선을 파악하게 될 사람들은 이제 통치자들이죠. 근데 앞서 통치자들을 우리가 수호자들 중에 뽑습니다. 수호자들은 이제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전사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호자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사에게 유용해야 한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수호자들에게 교육하는 것들이 있었죠. 체력 단련과 시각 교육을 시켰는데, 그럼 이것들은 선을 알게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체력 단련은요 몸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시각 교육은 뭐와 관련이 있나요? 이것도 성격과 습관에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서 혼의 미덕, 혼의 미덕은 몸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적 활동이 신적인 것이 되고요. 이것들이 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혼의 미덕, 몸의 미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죠.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선을 알게 하는 교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살피게 되는데, 단서가 나오지 않게 되자 이제 수와 계산,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제 수와 계산을 교과목으로 선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사에게 유용한지 따졌을 때는 유용합니다. 왜냐면 수를 잘 파악하고 계산을 빨리 한다면은 어디에 병력을 더 추가할 것이고 어떻게 병력을 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술로 봤을 때, 이게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수와 계산이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지만 사실 이건 산술과는 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산술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분별력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수와 계산, 나중에 이제 평면기하학, 입체기하학 이런 것들을 학문으로 이제 교과목으로 분류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데아들을 인식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선의 이데아로 접근이 쉬워진다. 선의 이데아로 접근이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어떤 이데아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교과목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수와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봐야 얘가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하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수와 계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 얘기를 하냐? 이제 실제에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리로 나아가게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게 감각입니다.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감각 비유가 왜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감각은 두 종류가 있다 얘기하면서 손가락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손가락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손가락, 작은 손가락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말한 이데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데아를. 손가락이라는 건요, 감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라는 거. 눈이 있다면은 이거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음이라는 이데아는요, 감각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감각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작다라는 거는 감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어떤 손가락이 이렇게 손가락이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이게 더 크잖아요. 이걸 파악하면 결과적으로 감각을 기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감각이 두 종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칭하는 물체에 대한 명칭, 그리고 물체의 성질에 따라 나타나는 그 성질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물체 감각과 성질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라는 거를 이데아를 놓고 본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사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 됩니다. 사자의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사자는 이런 거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큰 거야, 이게 작은 거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 말고도 어떤 지적인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감각을 통해서 이걸 파악할 수밖에 없겠지만, 크고 작음을 파악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성질에 대한 감각은 어떻게 되느냐? 지적인 부분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이데아들은 감각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이 작용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큼이란 무엇인가, 작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접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큼이라는 이데아를 찾게 되겠죠. 이데아를 찾게 될 거고요. 작음이라는 이데아를 찾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데아를 인식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선의 이데아에 접근하게 된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큼이라는 이데아, 작음이라는 이데아,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수라는 것은 어떠냐? 수라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데아로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바로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 수라는 것, 하나라는 것. 하나라는 거는 이 손가락의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크고 작음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여럿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사람으로서는 하나죠. 그렇지만 세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무수히 많은 세포가 있으면 여럿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를 놓고 봤을 때 하나는 우리가 단순히 감각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지적인 성질에 대한 걸 파악해야만 한 것이냐라고 논하게 되는 거고, 하나는 여럿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이면서 여러 가지 세포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 하나란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란 게 무엇이지? 하나란 게 여럿일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데아를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선의 이데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또 수의 계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수학의 특징, 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수학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이론적인 수를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수.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1과 2는요, 이론적인 수예요. 전에도 이야기를 한 게 있지만, 이론적인 수는 뭐냐? 이 1은요, 언제나 성질이 하나고요. 이 2는요, 언제나 성질이 하나와 하나가 더해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학들이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이론적인 수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1은 물방울과 같아서 이걸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하면은 2는 하나의 물방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인정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수를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이렇게 되는 수만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이게 수의 계산들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나 뭐 여자나 이렇게 했을 때 3이 되지 않느냐, 아이 하나 더 나와서 이렇게 3이 되지 않느냐, 4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수학에서는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만 인정하냐? 이 경우들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냐? 1이 항상 하나일 수가 있느냐? 2가 항상 1과 1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닐 수 있는데, 수학자들은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접근법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 더하기 1에 대해서 논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1 더하기 1을 하면은 만도 될 수 있다, 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상황들이지만 수학은 이 경우들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수학은 이 경우들 다 무시해. 얘네들만 돈다. 1은 항상 1이고 2는 항상 1 더하기 1이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법칙이 있다는, 그 규정을 해,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느냐? 이론적인 수잖아요. 실제 수가 아니라 실제를 그 현상계를 따온 게 아니라 이론적이기 때문에 현상과 다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현상 위에 있는 것들, 비실제적, 이데아적인 것을 다루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적인 것. 가지적인 것을 다루게 됩니다. 가지적인 것. 앞서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었는데요. 이건 가시적인 겁니다. 가시적인 것들을 다루지 않고 가지적인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데아의 특징과 유사하게 됩니다. 이데아의 특징과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면은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네. 인정을 할 수가 있겠네. 이데아를 인식하면 어떻게 된다? 선의 이데아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학의 이런 그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이론적인 수를 다룬다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력인데요. 이해력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학을 이 분별을 잘하는 사람, 분별과 계산을 잘하는 사람, 어떤 것들을 계산하고 분별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별과 계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학 계산이 산수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수학에 대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분별과 계산 능력이 좀 더 뛰어나지겠죠. 점점 사람이 뭔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이데아적인 수들, 이것들과 가지적인 수들, 그 다음에 뭔가 분별하고 계산하고 파악할 때의 그 이해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학도 수학 계산을 통해 나타나는 수학, 이 산술들이 좋아진다. 이 산술들이 선의 이데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 계산을 공부하면서 산술을 공부하게 하면은 이런 유용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코는 평면 기하학을 교과목으로 제정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전사에게 도움이 돼요. 전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진영을 짜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제에 도달하는 선의 이데아를 보게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일단 평면기하학은요. 평면기하학은 이것들은 이제 도형에 대한 지식입니다. 도형에 대한 지식을 이제 탐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지식 자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이데아와 관련이 있죠. 올바른 인식이니까요. 올바른 인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선의 이데아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이라는 것 자체도 앞서 말했지만 가지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가지적인 것이에요. 가시적일 수가 없어요. 앞서 손가락에 얘기를 했듯이 그것처럼 도형은 가시적이지 못합니다.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도형이라는 거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래요. 이데아적인 게 되는 거죠. 이데아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다? 이데아를 인식하게 되면은 선의 이데아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하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하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우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유용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시를 계획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용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교과목입니다. 세 번째 교과목은 입체기하학인데요. 사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천문학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글라우콘이 뭐라고 하느냐? 천문학은 농사, 항해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뭐라 하느냐? 너가 지금 이 유용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게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 효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라우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게 된 배경이 공감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천문학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뭐 다양하고 엄청난 거 배우고 있다, 항해에도 도움되고 농사에도 도움되고 이런 것들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거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그 마케팅적인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네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케팅, 홍보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한번 봐보자.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우리가 천문학을 잘못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체기하학이 그 다음 순서라는 거예요. 왜냐면 평면을 했기 때문에 평면에서 나왔던 입체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입체기하학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라우콘이 뭐라고 하느냐, 입체기하학은 문제가 많은데요 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뭐 깊이를 파악하는 방식, 계산법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부피를 계산한다든가 뭐 용량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것이 이제 글라우콘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이런 입체기하학이 나중에 발전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럴 건데 지금 당장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뛰어난 리더가 없고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학자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발전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발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평면 기하학을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인 입체를 다뤄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교과목으로 입체 기하학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입체 기하학이 선정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도형의 3차원 모델이기 때문인 거죠. 네. 도형의 3차원 모델이기 때문에 도형하고 이 3차원 도형하고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크게 뭐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이데아에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편의 이데아를 보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네 번째 교과목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글라우콘이 뭐라고 하느냐, 천문학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상승시킨다, 선을 이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아주 단순한 발상이죠. 위를 바라보니까 우리의 혼도 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접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하늘의 별을 탐구하는 것이 혼을 상승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별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가시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 가지적이지 않아서 패스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운동이, 별의 운행이 맨날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가지적이지도 못하고 신적인 것, 네,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만 보고 연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문학은 왜 교과목으로 선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앞서 이 기하학을 이야기했잖아요. 기하학들은 도형과 관련이 있었고 이 천문학은요, 이 도형적인 계산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원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느냐, 천문학을 연구할 때는 도형을 보지, 별들을 볼 때는 도형을 파악하듯이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의 약간은 실제판, 기하학의 이제 실제 응용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천문학이다. 이렇게 보면서 별들의 이런 모습을 기반으로는 하되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하학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만 그것이 이제 혼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천문학과 화성학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천문학은 눈을 통해서 파악하는 학문이고 화성학은 귀를 통해서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그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은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원리를 찾지 않는다면 선을 인식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적 활동으로 여기진 않는 거죠. 예, 지적 활동으로 여기진 않는데,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추론적인 분별력이 나아가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연구를 한다면은 선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올바름이
이 감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관찰자에게 완전히 의존하죠. 네, 관찰자 A에 따라서도 의견이 다르고 B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올바른 선을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선에 따라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경우들은 좀 쓸모가 없다, 선을 파악하는데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네 가지의 교과목들이 문답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답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추론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 능력과 이제 추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학문들에 대해서 이제 교과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답법이 네, 선을 인식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올바름을 이제 파악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답법에 대한 능력이 뛰어날수록 선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답법, 네,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데아를 파악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학문들을 중요한 교과목으로 보고 하게끔 했던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문답법을 통한 분별을 연습하게 하면서 올바른 분별, 어떤 분별을 할 때 잘 분별하는 법을 이제 익히게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관관계는 좀 없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제 그 문답법이 선을 인식하게 하는 능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 접근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동굴인이었잖아요. 처음에 동굴인이 밖으로 나가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 네, 빛이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저쪽으로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굴인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동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상승을 이끈 게 뭐냐? 동굴인의 눈이죠. 눈이 없었다면 동굴인은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답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답을 통해서만 선에 접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뭐다? 문답법이다. 눈이 올바른 인식을 하게끔 밖으로 나가게 해줬듯이 문답법이 혼이 올바른 인식을 하게끔 나아가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라우컨이 묻습니다. 문답법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컨은 너가 이해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문답법만이 진리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이제 학문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답에 따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분류를 합니다. 일단은 문답법에 따른 것들은 이제 학문에 해당이 됩니다.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죠. 근데 반면 이제 욕구에 따라서 이제 생성과 조립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기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문답에 따라가면은 이제 원리를 찾는 학문과 기술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순수학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순수학문. 네, 순수학문들은 문답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생성과 조립과 관련된 거는 응용학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응용학문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순수학문에서 발달시킨 걸 가지고서 응용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찾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원리를 찾는 것 관련이 없어서 응용학문은 선과 관련이 좀 없어지고요. 순수학문들이 선과 관련이 있게 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응용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올바름에 대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도 문답법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원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쉽게 벌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접근해 나아갈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이제 선과 관련은 있긴 하겠지만, 원리를 파악해 나가는 지적 활동과는 관련이 없죠. 지적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 중에서도 문답은 여기에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문답은 선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용학문은 선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선을 통해서 파악된 거를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통치해 나가는, 뭐 통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통치. 이 통치 자체는 이제 선을 파악하게 하는 거라고 이제 플라톤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바르는 어디 영역에서나 필요한데, 선에 대한 접근은 순수학문 쪽에서 하게 된다. 순수학문들이 우리를 선을 알게 하는 교과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앞서서 6권에서도 했었는데 지식과 사고, 신념, 상상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상태를 분류하고 이것들을 지성, 그다음에 이것들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이제 올바른 거죠. 올바른 것이고 사고는 원리를 모릅니다. 원리를 모르고 이건 지식은 원리를 아는 올바른 지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선과 관련, 존재와 관련이 있죠. 존재.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더라도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성질을 인식하고 이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는 뭐다? 실체에 대한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신념과 상상은 원리를 전혀 모르면서도 믿기만 하거나 아니면은 믿지 않거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존재와 관련이 없고 가변적인 것, 늘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늘 바뀔 수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문답과 이제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답에 능하면 설명을 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답을 잘할수록 그러니까 추리나 분별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수록 어떻게 되냐? 원리를 잘 알겠죠. 원리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하지 못하면은 설명을 잘 못한다. 왜냐? 원리를 잘 모르니까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이제 접근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글씨가 점점 그러긴 하는데 선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선을 잘 모르는 게 되죠. 선을 잘 모르는 게 되는데 선을 잘 모른다는 것은 뭐냐?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 왜냐? 선을 잘 알아야 올바르게 정의를 파악할 것이고 올바르게 아름다움을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문답법에 능해야 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문답을 제대로 이제 통치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접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답법을 통해서 이제 모든 학문들이 완전해지게 된다. 이런 문답에 의한 그 학문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문이라면은 이제 잘못된 학문이 되겠죠. 유사과학들은 올바른 문답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인 거죠. 그냥 사람들이 가정하고, 그러니까 원리는 몰라요. 원리는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의견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지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문답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경우로 볼 수 있고 모든 학문은 다 어디에 의존한다? 문답. 이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통치자 선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이렇게 이제 교과목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는 됐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할 것인지는 얘기가 안 나왔죠. 일단 먼저 이제 조건에 대해서 살핍니다. 먼저 우리가 수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조건을 가져온 건데요. 일단은 이제 건실하고 용감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용모가 단정해야 된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복장, 사람의 성향은 이제 복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모 단정을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격이 고매하고 강건해야 한다. 이건 이제 뭐 노예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노예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남들이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라서 약간은 좀 세다, 성격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요소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파악해 나가거나 자기 주도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격이 고매하고 강건해야 한다. 왜냐면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생기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력과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노력하고 어떤 경우에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제 해당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을 싫어해야 한다. 거짓 싫어해야 하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잘못이나 이런 과오가 있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미덕입니다. 절제와 용기, 도량 이런 것들은 혼의 미덕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성숙한 존재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통치자, 이런 조건을 가진 통치자를 이제 뽑아야지 엉뚱한 통치자를 뽑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통치자를 뽑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학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통치자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연소자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연장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연소자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이뤄야 한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습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소자들을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방식은 주입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앞서서 지식을 주입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놀이 방식으로 천천히 그 방향으로 몸을 튈도록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적성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선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선발 과정에서는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제 체력 단련과 관련된 활동들과 기초적인 그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들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전쟁을 견학하게 되고요. 거기서 민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명예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때 20세 때 평가가 한번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 때부터는 어릴 적에 배웠던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문에 심취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30세가 됐을 때 문답의 자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선의 이데알을 긍정할 수 있는지 이걸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까지의 교과 목표로 봤을 때는 선의 이데알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에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의 해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35세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30세에서 35세까지는 이론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진실,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교과에서 배운 것들을 좀 더 익히고 그런 과정이었다면은 이 35세 때부터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길러보는 거죠. 실무적인. 그래서 이 실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실제 실무 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5세 이 과정은 제가 봤을 때 그 사법고시를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 교육받는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5년 정도 되는 거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실무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실무 기간이 이제 15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세까지 됐을 때 앞서 우리가 여러 유혹이나 고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50세까지 왔다면은 이 사람을 통치자로 선발해야 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문답법 주의사항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실은 그 30세에서 35세 넘어가는 그쯤에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말미로 빼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약간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문답법을 이제 우리가 교육하거나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랑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문답법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가 백날 가르쳤던 혼의 미덕이나 질서, 정의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옹호하지 못하고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때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배웠었는데 그 우리가 지금 배운 입장, 그 수호자가 배운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문답 능력이 좋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의 입장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는데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휩쓸려 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좀 올바르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답법을 좀 어느 정도 가르쳐 놨다.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놨는데 이 학생들이 기고만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아무나 데리고서 이제 문답 능력을 가지고 이제 추론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토론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부딪히고 어떤 결과도 남지 않고 부딪히고 결과도 남지 않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철학적인 탐구 자체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목적하는 철학자의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네, 젊은이들 이런 문제에 휩쓸리지 않을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문답을 가르쳐야 된다. 네, 문답을 가르치기 위한 조건을 좀 칼같이 정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국가 7권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국가 8권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